안녕하세요. 오재현입니다. 개헌과 선거로 보는 1950년대 한국 정치사 제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58년에 있었던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민주당이 크게 약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물론 자유당보다는 의석을 적게 얻었지만, 그래도 자유당과 어느 정도 경쟁할 만한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특히 도시에서의 지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 표를 준 것이 주요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수 야당인 민주당이 성장을 하니까 이제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승만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이러한 보수 야당의 야권 세력의 어떤 약진에 긴장하고 거기에 압박을 느끼면서 굉장히 무리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그 무리수로서 이사파동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또 파행이 발생하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신문사, 언론사까지 폐간시켜버리는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이어질 4.19 혁명을 앞둔 바로 이제 그 직전의 모습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와 관련된 선거법 협상이 이 민주당과 자유당 사이에서, 자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양측이 선거법 협상을 벌이면서 약간 동상이몽을 했어요. 한쪽은 뭘 원했느냐. 정부 여당인 자유당은 선거 전체를 자신들이 좀 관리를 했으면 했습니다. 워낙 선거법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막 중구난방으로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선거운동이 진행되니까 이걸 확실하게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나로 잘 모아서 잘 통제할 수 있게끔 선거공영제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어요. 선거공영제 하니까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많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선거를 이렇게 하나로 잘 묶어가지고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즉 민주당은 뭐를 원하고 있었냐면은, 워낙 투표 과정에서 또는 개표 과정에서 그 부정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투개표 과정에서 좀 감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당의 참관인들이 이 투개표 과정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모든 걸 감시할 수 있도록 이 참관인 제도를 확실하게 선거법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양당이 같이 이제 뭔가 뜻이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어쨌든 두 당이 제일 큰 정당, 메이저 정당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두 정당 외에 다른 군소 정당이나 특히 무소속, 그 이전의 정치는 워낙 무소속이 많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정치니까 이렇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먼저 기탁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한 득표율을 거둬야만 결국에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탁금 제도를 만들게 돼요. 이러면은 그동안에는 약간 뜻만 있으면 그냥 막 선거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당선도 될 수 있었던 사람들, 또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으면 얼마든지 나와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일단 돈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내가 일정한 득표를 하지 못하면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대부분 다 꺼려하고 이제 출마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돈도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일정한 득표력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들만이, 이 양대 보수 정당만이 결국에는 이 선거에서 이제 활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정부 여당이 요구했던, 자유당이 요구했던 그 선거 공영제,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요구했던 참관인제, 둘이 모두 다 원했던 기탁금제 모두 다 이제 새로운 선거법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이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를 통제하려면은 이 언론을 좀 막아야 된다. 당시에는 그래도 언론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이어서 특히 야당계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사들에서는 아주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어쨌든 막기 위해서 이 선거법에서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삽입하게 되는 거고, 민주당도 선거법 협상 타결을 위해서 여기에 동의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나중에 또 뭐 언론이 반발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거법 협상이 57년 말에서 58년 초에 결국 타결이 되고, 그 새로운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선거법으로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거 결과가 어땠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전보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돼요. 선거 직전에 민주당 의석이 46석밖에 안 되는데 이 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무려 79석을 얻습니다. 33석이나 그 의석이 확대가 돼요. 물론 국회의원 정수 자체가 좀 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전보다는 훨씬 이 국회에서 많은 비율을 민주당이 점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덕분에 무소속의 비율은 한 11% 정도,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되는 비율로 많이 줄어들게 돼요. 이전에 뭐 60%까지 무소속이 국회의석을 차지하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무소속의 비율이 10%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군소정당들도 거의 의석을 얻지 못합니다. 한 석인가 밖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58년 선거를 치르면서 누가 봐도 이제는 한국의 정치는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두 개의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가 되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양당 정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야당인 민주당을 도시에서 많이 지지하고 또 표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서울에서 총 16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 16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4명이 민주당 소속 후보자였어요. 즉 민주당이 16개의 의석 중에서 14석을 차지합니다. 자유당은 한 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나머지 한 석은 무소속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도시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야당은 도시에서 표를 많이 얻고 반면에 여당, 자유당은 농촌에서 표를 많이 얻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흔히 여촌야도라고 부르죠. 여당은 농촌에서, 그 다음에 야당은 도시에서 많은 표를 얻는 현상. 그리고 이때 분명하게 드러난 이 여촌야도 현상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촌야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가능했는가? 바로 도시에서 어쨌든 이 교육받은 사람들, 학생이고 또 학생을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문맹률이 저하되면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이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들이 농촌보다 도시에 많아지고 그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들이 이제 야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여촌야도 현상이 가능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선거에서의 변화, 즉 바로 야당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고 많은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정부 여당에게는, 이승만 정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 여당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야당의 힘을 어떤 식으로든지 더 빼야겠다, 좀 더 약화시켜야겠다, 또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무리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무리수에서의 핵심은 바로 언론을 통제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언론이
여당지도 있었죠. 서울신문과도 같은 정부 여당의 기관지로 이승만 정권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그런 신문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또 야당계 신문이라고 해서 이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던 그러한 동아일보나 경향신문 같은 그런 야당계 신문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야당계 신문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것이 이제 도시에서 유권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야당인 민주당한테 더 많은 표를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60년에 있을 정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부 여당 이승만 정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언론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더 좀 길들일 필요가 있다,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뭐를 고치느냐? 단순히 선거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합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국회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이전보다 의석을 많이 획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회의 과반 이상은 자유당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표결을 하게 되면 자유당이 추진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이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을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 12월에 결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이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았는데, 그러자 이제 이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역시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씩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이 이제 정돈되자 이 본회의장으로 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들만의 힘으로 결국에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정확하게 1958년 12월 24일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흔히 그 날짜를 따가지고 이사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사파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고 이제 정부 여당 이승만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아주 강한 무기를 얻게 되었는데, 이때 이 이사파동 당시에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동시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이 있어요.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이 지방자치법도 이때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당시에 이 도시는요, 지방자치에 선거를 하게 되면은 주요 시장들이 야당 인사들이 많이 됐어요. 여촌야도 현상 때문에 결국 야당계 인사들 또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 주요 도시의 시장을 많이 맡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뽑게 되면 이 시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정부 여당이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이사파동 때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같이 통과시켜서 그동안 선출제였던 주요 도시의 시장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바꿔요. 이제는 정부에서 이승만 정권이 직접 시장을 임명해서 얼마든지 그 시장을 통해서 그 시의 선거를, 그 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선거를 통제하고 나아가서 부정선거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승만 정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1959년이 되면은 당시 야당계 신문으로서 아주 강하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고 있었던 경향신문을 물리적으로 폐간시켜버려요. 기사 몇 가지를 문제 삼아서 이 문제가 있는 신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폐간을 시켜버리고, 나중에 경향신문이 이 폐간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 폐간을 멈추도록 하니까 이번에는 또 이것을 무기 정간으로 바꿔가지고 계속 신문사 문을 닫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아예 언론을 통째로 공론장에서 축출시켜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승만 정권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강한 비판을 가했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먹히면서 굉장히 어쨌든 언론이 많이 통제되고 많이 억압된 상태에서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1960년
바로 정부통령 선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강, 바로 이 제8강, 이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특히 이 선거를 우리가 흔히 3.15 부정선거라고 부르는데, 이 선거가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러졌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 4.19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